이상득 전 의원은 지인들과 점심을 먹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쯤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도착 뒤 응급조치를 받았고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측근들은 80대 고령인 이 전 의원이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여러 검사를 진행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예정된 소환 날짜에 틀림없이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석할지는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은 준비 부족과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오는 26일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쓰러지면서 미루어진 소환 조사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 부사장 이동영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입니다. 다스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이 씨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월급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지난 2008년 특검에서 다스의 격리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던 120억 원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다스의 핵심 경영진인 만큼 다스 실수요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스 자금이 동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업체 IM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도 따져먹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이어 친인척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대북 공작금 예산에서 수상한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대북 업무에만 사용돼야 할 수억 원대 현금이 통상적인 결제 절차 없이 여러 차례 은밀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최종흡 씨와 김남수 씨를 잇따라 불러 해당 뭉칫돈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에서 2010년, 김 전 차장은 뒤이어 2011년까지 대북 공작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나 원 전 원장이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는 만큼 청와대에 상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빼돌려진 돈으로 도청이나 해킹 장비를 사들여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 등을 불법 사찰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 중입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당시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 일부로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엄청 추운 날. 수도권이나 이 중부지방 사시는 분들은 아마 남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제가 낮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 하고 그 온도를 보니까 영하 11도. 오늘 기록적으로 평창 우리의 동계올림픽 열려온 곳은 마이너스 30도가 내려갔습니다. 오마이갓.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그런 공간은요. 온도가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슬로프 같은 데 눈이 없으면 인공으로 제설하고 난리 나요. 계속 추워야 됩니다. 설질이라고 그러죠. 눈의 질 자체가 녹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뛰기에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일단 바깥 날씨 온도가 냉장고보다 춥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입고 길냥이 밥 주러 나갔다가 급속 냉동될 뻔했어요. 정말. 신선하게? 냉장고 중에서도 냉동실. 네. 냉장고의 냉동실은 영하 한 5, 6도 될 거예요. 근데 밖에 나왔더니 대낮에도 영하 11도.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날씨 앱이 있는데 날씨 그렇게 추운데 영상 27도로 기록되는 건 대체 뭐냐고. 설마요. 저 오리가 났는데 27도로 한 서너 시간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그랬나 보다. 나 이것만 믿고 나갔다가 얼어 죽을 뻔. 자, 올라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명종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이제 한국말 제대로 되십니까? 네. 소데스네. 소데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우리의 YS. 예, YS. 정치인들하고 방송하니까 재밌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자, 확실히. 그리고 우리 MC 마차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마차 인사드립니다. 자, MJ와 YS와 MC와. 와 함께 푸른 나무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GT예요, GT. 맛있는 GT. 우유 GT. 자, 그린트리라고 제가 쓰거든요. 영문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행사 하나만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고요. 광화문 광장 북단이면은 세종대 영상이 있는 데죠. 거기에서 전국 자치분권 개헌 문화제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여기 보면은 누가 출연하느냐. 제 1부에서는요. 신비님하고 저하고 염태영 수원시장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이 출연합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금 충남지사를 노릴 만큼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본명인가요? 네. 복시죠, 복시. 세상에 이렇게 복이 많이 들어있는 성신 내가 처음 봅니다. 이름도 멋있네요, 기왕. 복기왕 시장님. 그리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이스하키 팀을, 그렇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만들겠다고 가장 먼저 초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선수들이 그래도 실업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척박한 구조 속에라고 말할 때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아이스하키 팀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라고 했는데 바로 선들어주신 바로 그분.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그 다음에 신비님하고 저도 출연하는 일부, 뭐 공개방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주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저는 이 행사를 좀 재밌게 해볼 생각이고 2부 때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청래 의원, 전해철 의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마경선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분들은 다 우리 인터뷰 하신 분들이에요. 네. 특별 출연으로는 노정열 개그맨하고 사랑하기에 그분 바로 가수 이정석 씨도 오시고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여기서 공연을 하는 모양인데 그때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몇 시라고요? 1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뵙겠습니다. 예. 마차도 갑니다. 예. 누가 나오느냐만 생각하고 행사의 내용은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 있잖아요. 제목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전국 자치분권 개헌 문화제. 예. 그러니까 이번 6월에 제대로 된 개헌을 해서 지방자치분권을 확실하게 새로운 헌법에 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진짜 중요한 공약 몇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급기야는 이렇게 콘서트까지 해야 됩니까?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추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꼭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방송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잖아요. 홍준표가 난을 보냈대요. 그 조선일보 전광판에도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뜨고요. 홍준표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니 생일날 난을 보내서 축하를 하는 일종의 문프 생일 축하 퍼레이드에 동참하는 급기야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정말 저는 조선일보 전광판에 그 광고가 뜬 것을 보고 정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본주의 만세. 돈이면 다 해결되는구나. 자기들 전광판에 뜬 생일 광고를 보고 기사를 냈는데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냈어요. 아이돌 인기 뺨치는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서 광고주 그렇죠. 광고주를 그렇죠. 광고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역시 자본주의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우상화냐 이런 식으로 또 까고 있거든. 아무튼 영혼 10원어치도 없는 새끼들. 내가 조선일보라면 그 광고 안 받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우리가 삼성 안 받듯이. 줏대도 없는 새끼들 진짜. 어쨌든 축하할 일이고요. 홍준표까지 동참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우리 이제 생일날 축하를 좀 해드리려고 미리 축하는 하지 않고요. 우리 집은 생일 전날 축하하는 건 없어요. 우리 집은 생일 당일날 저녁에 파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거죠. 저 문재인 대통령이 53년 1월 24일 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생신이 65회 생신이에요. 아니 생일은 태어났을 때 까꿍하고 태어나면 1회 생일이 아니잖아요. 까꿍하고 태어나면 1년이 지나야 첫 번째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벌스데이는 생신은 65회 생신이고요. 그러니까 만 65세. 예. 그러니까 65회 생신이 맞습니다. 66회 생신 아닙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요. 경천 동지 할 일 3가지. 이게 주제예요. MB의 한때의 측근이었던 정두원이 요즘에 언론에 다니면서 쓰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경천 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의 일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손석희 앵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건 뭐 댓글 쭉 보면 너 뭐하러 나왔니?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봤는데 이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스무고개.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이 사람 표정이나 이게 표정 진짜. 나는 끝까지 안 알려줄 거지롱 하면서 이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뭐야 이 새끼는. 아니 저는 그 정두원 씨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이 10년 동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하고 싶었는데 정두원이 운을 띄워줬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해주세요. 이게 그 정두원이 요즘 MB한테 좀 그 아픈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두원을 좀 좋게 생각하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놈이. 장재원 같은 새끼예요. 장재원 봐요. 그 청문회 때 좀 약간 똑똑해 보인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개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두원 씨는요. 제가 전에도 작년엔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소 폐쇄와 정두원 내치기의 완전 성공 이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여의도 연구소에 정두원이 짱 박혀 있었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 새누리류 예전에 지금 자유한국당류의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풍비박산이 나면서 좀 다행이었는데 정두원이 굉장히 좀 야비하고 머리도 사실은 좋아요. 정두원은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국민들한테 알릴 내용이라기보다는 MB에게 경고하는 거다. 그런 용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손석희 앵커가 물어요. 계속 댓글이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계속 피해나가는. 근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3가지 정도 경천 동지할 일이 있으며 직계 가족이 연루될 수 있다. 뉘앙스가 정두원이 긴가민가하게 뭐 직계 가족이 연루됐을 수도 있고요 말하면 손석희가 확정 지어주는 형태로 직계 가족이 연루됐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정두원은 법적인 거를 살짝 좀 피해 나가면서 손석희는 계속해서 묻는 그런 형태였는데. 근데 이게 MB는 이명박이라고 합시다. 이명박은 정두원이 뭘 알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정두원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알죠. 경천 동지할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두원은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예. 바로 그거지. 나는 알고 있다. 예. 정두원 씨는 이제 진짜 신변보호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은 예. 알고 있는 당사자를 클리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인 여기 녹음실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엄청 안전하지? 예. 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 녹음실을 찾다가 지쳐가지고 푸나 씹새끼 뭐 이랬다는. 경선 때뿐만 아니라 본선을 포함해서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일들이 3건 정도 있었다. 구체적인 부분은 말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말을 애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MB가 부인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짐작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 보니 경천 동지 등을 이야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추정들 하나 한번 해보세요. 3가지 다 찾아내는 말은 안 해.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어요. 일템 이런 거예요. 손석희 앵커가 물어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선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도 포함되며 돈과도 관련이 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람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물으니까 사람과도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서 그때 웃어요 한번. 당연히 사람과 관련이 돼 있지 너 어떻게 하겠어? 불법적인 건 부정선거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잘못 받았을 수 있다. 후보 측의 문제인데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형제는 아닌 듯하다. 그러니까 묻기를 그러면은 이상득과 관련이 있습니까? 등등에 물으니까 그쪽은 아니고 그러면 직계 가족이냐? 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득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맥락도 없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당락이 대통령 당선 여부가 뒤집힐 만큼의 큰 사안이고 돈에 관련된 거다 하면 제가 추정하는 건 그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를 봤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주가 조작은 중대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출마 자격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도현 씨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경천 동지라는 말에 적합할 정도면 옵셔널 주가 조작 정도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옵셔널 벤처스나 BBK 다스 관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워낙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의 실체를 밝히는 거에 그 집중하는 단계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가 되려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사항들이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명박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대선 경선 기관과 본선 기관 그 사이에 벌어졌던 경천 동지할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맹맹 돌던 것들인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박근혜 측과의 그 뒤에서 벌어졌던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번개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돼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사실은 경선 기간에 돈 봉투 돌리다가 적발돼서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명박 씨의 가장 그 아픈 고리이기도 해요. 그 아픈 고리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김윤옥 씨와 그 속칭 눈 찢어진 아이 사이의 관계. 눈 찢어진 아이에 관계된 인물들은요. 이 사람이 이제 조성민 씨라고 나오거든요. 30대였었고 70년대생이에요. 70년대 중반생인데 조성민 씨가 있었고 이 연관돼서 검색되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은희 씨가 있고 이모라고 해요. 이분은. 그다음에 이 안은희 씨와 관련된 인물이 안현수 씨, 황필순 씨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은 이 안 씨 자매와 조성민은 이제 뭐 자기 의지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명박과 이 안 씨 자매 그 집안의 사이에 뭔가가 좀 있다. 이 관계는 사실은 이 눈 찢어진 아이라고 속칭 얘기하고 있는 숨겨진 자식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 약간 우리가 그 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집안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로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암살 집단 이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요런 게 하나가 있고 좀 섬뜩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 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오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오간 게 이명박이 받았다기보다는 김윤옥이 받아서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음 들어보는 경천 돈지할 일이었습니다. 저도 네. 이게 정리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좀 소름이 돋아요. 아니, 근데 그 눈 찢어진 아이는 주진우 기자도 만나봤다고 하잖아요. 네.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었다고. 조성민 씨라고 실명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들어갔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는 좀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이야기인데 얼굴을 보면요. 이명박 상과 김윤옥 상을 보면 김윤옥 상은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좀 특별하게 좀 뾰족한 인상을 가진 그 유전자가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얼굴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도 그 같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양의 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정도원의 표현 중에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죠. 부정선거. 부정선거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댓글도 네. 부정선거인데 저는 이제 그게 돈이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봤다고 나는 내 입장은 그 당시에는 네, 뭐 박근혜 자체가 이제 개표 조작을 했네 안 했네 지금도 논란이 있고 우리들 입장에서 뭔가 수상하다고 이야기해온 부분이지만 경선할 때요 당원들 투표하지만 여론조사도 반영하죠. 네. 근데 왜 둘이 완전 박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경선이 완전 박빙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경선에서 당원들이 찍은 투표와 여론조사 수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만약에 MB 측에서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의 경선에 있어서 결과치를 특히 여론조사 같은 걸 조작했다면 돈을 주고 조작을 하게 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여의도 연구소 내면에 뭐랄까 정도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빠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스킬로 만약에 또 다른 방식으로 대선 때도 적용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언론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 나가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말기에 정권의 인기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수로 마지막 최종 선택된 정동영 후보 지지율이 대선 때까지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엔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실제로는 이명박한테 표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언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금전적인 것들이 오가는 자기들끼리 그런 식의 나쁜 조작이 있었다면 이런 걸 밖으로 밝힌다고 하면 그 자체는 대선이 무효화될 만한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조작을 일단 봐요.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여론 조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그때 당시에 2007년 대통령 선거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007년 상황을 보면은요. 누가 봐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여권 왜 그렇게 지리멸렬했었는가? 여기에 우리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손학규 씨도 나오고요. 거기 안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여당을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해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측에서 그 당시에 여권을 그렇게 찢어발긴 작업 자체를 기획해서 하지 않았나. 물론 그 안에는 돈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찢어졌던 상황과 비슷하게 완전히 그 당시 여권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사실은 치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어요, 여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이 사실 그렇게 갈라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 보세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막 5쪽과 6쪽으로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너무 처참하게 찢어지면서 이명박한테 그냥 상납이 된 것 같은 느낌. 이 안에 나는 저는 추측하는 게 이명박에 아주 심각하게 이명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의심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여권을 그렇게 갈라놓고 박근혜를 견제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하고 막 진흙탕 싸움을 했거든요, 둘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박근혜가 추격해서 올라오는 거를 10%대에서 막아내고 자기가 1점 몇 프로로 기어코는 이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당시에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원했던 정치 지형으로 흘러가게 만든 그 핵심 고리가 이명박과 멘토그룹이라고 하는 유기뇌. 이 부분들이 짜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정두원 의원의 그 인터뷰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긴 해요. 네. 어떤 감을 잡기가 정말 힘든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불법적인 건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돈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 2개. 그중에는 이제 뉘앙스대로만 보면 돈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다. 후보 측의 문제인데 가족도 포함될 수도 있고 형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시영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입장은 좀 못 된다고 봐요. 굉장히 어리다 축에 속하는. 네. 2002년에 키딩크하고 쓰리파스 입고 사진 찍던 네. 그 후에 5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밖에 더 있어? 무촌관계. 무촌관계. 김은옥 씨. 김은옥 씨한테 어떤 자금이 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선 축하금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 정두원 씨가 20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든 이야기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그 일이 세 가지가 언론 공개상에 드러나면 아 그랬겠네라고 그때는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혼자서 그러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플롯을 미리 깔아놓고 지 혼자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두원은 워낙에 지금 이명박을 건드려 놨어요. 네. 예전에 혹시 정두원 씨가 뭐 재판 계속 받으러 다니면서 저축은행 건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인터뷰에 보면은 거의 통곡을 해요. 오열을 해요. 막 눈물 콧물이 나오느라고 자기 말을 못할 정도로 억울했던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 때문에 이렇게 이명박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최근만이 아니라 수년간 이명박을 디스하는 정도로 생활이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인터뷰처럼 이명박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내가 말하기 전에 이실직고의 하나 그리고 나 알고 있는 거 알지? 알고 있는 거 알지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 자체를 알고 있어. 예. 근데 그걸 또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명박한테.
그러면서 나 건드리지 마. 분명 이런 경고도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인터뷰 자체가 국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명박이 볼 거라는 걸 알고 이명박 약간 겁주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손석희하고 이 아이 컨택 할 때 보면은 그 내가 말 안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사전 미팅 때 막 이런 표정 하나랑 거들먹거리는 듯한 표정을 처음부터 짓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 사람 왜 나왔지 이런 인상을 너무 강하게 줬었어요 처음에. 근데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이 손석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한 게 경고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정두환이 아니 제가 어찌 감히 대통령께 그럴 수가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또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물어보면 약간 슬쩍 빼고 그렇지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 그러니까 정도원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애들로서 말할 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그 장애인 비하죠. 예, 그 장애인 비하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하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애들러서 모든 걸 애들러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혹만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두원 자신의 몸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나라면요 검찰이 정도원을 소환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의 불법 사실에 대한 그걸 본 사람이잖아요. 목격자이거나 혹은 공범. 예.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이건 가르쳐 줄 수 없어. MB는 알 거야. MB는 알고 있지.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용도로 써먹고 있다면 당장 불러 조사를 해야죠. 불법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네. 그냥 공범인데 공범이 아닌 척 미디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조사도 해야 되지만 신변 보호를 해야 되죠. 연탄, 번개탄 조심하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신병을 비관해서 꼭 비관하지. 신병. 아니면은 신병 비관까지는 아니고 갑자기 덤프트럭 기사한테 시켜서 차 한번 받아버리고 3년만 살고 나오면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얘기를 여기다 섞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상득 씨가 오늘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갔대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고 하죠. 연탄가스 맞으셨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고령이다 보니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는데 24일 날 출두하겠다고 하는 거를 26일 연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26일 날 출석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죠. 사실 이 이명박 직계를 보면 좀 우리가 그동안 이시영이가 워낙 그 물망에 많이 올라서 이시영만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또 2명이 더 있어요. 하나는 이주연 장녀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이상주 이 사람이 삼성전자 전무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건 경천동 지할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삼성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수연이라는 딸의 삼녀, 남편 조현범 사위입니다. 효성. 이 사람은 한국타이어 사장했는데 이 사람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세무 관련 조사받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셋 중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죠. 아, 그래요? 행복한 가족. 이명박 같은 정도의 관상을 가지면 잘 산다는 건 증명했잖아 지금. 심지어 대선까지 갈 수 있어. 나는 그때 이명박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책으로만 이명박을 본 적이 있거든. 정치권에 진출하기 전에는 네. 책으로만 나오고 사진이라고 해봐 잘 나온 걸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물을 봤더니 좀 심각해.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웠어. 저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외모 지상주의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지. 네. 오늘 또 재밌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상득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측면을 가장 먼저 단독 보도한 게 채널A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짜고 치는 구스도? 쓰러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 채널A에게 단독을 주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졌다고 카톡을 주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사라지는 거죠. 걸어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의식을 잃었을지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저도 가끔가다 집에서 쓰러지거든요. 침대에다가 푹 쓰러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은 사실은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재판 받는 중간에 포스코 관련해갖고. 근데 고령이기 때문에 대법 판결 나오기까지 그냥 밖에다 내버려 뒀어. 그렇죠.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검찰 조사에 뭐냐 이런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검찰에 출석할 날 다 돼가지고 나 몸이 아파. 많이 아파. 그리고 지금 중환자실로 쓰러졌다고 가면 이 사람은 계속 시간 끌기로 갈면서 하나가 더 있겠죠.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전략. 안 먹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령인 대통령의 행위, 이명박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충격을 먹고 쓰러졌다. 요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작질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을 부르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스텝이 꼬여요. 사실은 지금 누구와 검찰한테 소환이 돼야 되냐면 지금 현재는 김윤옥 가야 되고 김윤옥이 가장 먼저야.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상득이 가야 돼요. 그러면 부를 사람 다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을 소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한 번 더 한 바퀴 돕시다. 이명박은 평창을 간대요. 나온 정보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명박이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지는 사실 답이 뻔히 나와요. 일단 뻔뻔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시선은 하나도 안 중요해. 문제는 이명박이 평창에 가기로 관행처럼 초대를 하면 평창에 가게 되면 검찰은 이 사람을 평창 전에는 부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그럼 다 갈게 라고 정말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수천만 명이 보는 중계되는 그 자리에 뽀듯이 범죄자로서 가 있겠냐고. 그만큼 이명박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 이상득은 지금 조사를 할 수 없지. 그리고 개막식인 2월 9일 날 이명박이 개막식장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지. 그러면 시간을 엄청 벌어두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치우는 형태로 누군가를 이렇게 구워 삶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두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검찰이 이명박이 그 개막식 참석한다 안 한다 때문에 뭐 그거를 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절차대로 해버리는 게 가장 최선 아닌가요? 그게 개막식이라는 행사 자체에 이명박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은 그냥 절차대로 그 이상득은 쓰러져 가지고 못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계속 진행해야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명박이 한 만큼만 해줘도 됩니다. 그런가요? 그것도 사실은 과분하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보는 다 있는데 이 정보가 한 조각으로 맞춰지는 증거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실은 야수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 동계올림픽이니 뭐니 정치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와 별개로 수사와 조사는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명박을 바로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늘은 드디어 이재의 이 작가 이동영 씨가 헷갈렸잖아. 이상은 아들? 네, 다스 부사장. 네. 이 사람의 그 기자들과의 이제 살짝 뭐 문답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이 이거예요. 다스는 저희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게 그 와중에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자기들이 꿀꺽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네. 슈킹. 슈킹 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말한 워딩에서 되게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 아버지 거면 아버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일단은 기자의 질문이 이거예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일종의 복명복창 같은 거라고 일단은 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해. 지분이 있으니까 사실상 법적인 지분은 이상은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까지는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확신이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기자가 이렇게 물으면 있잖아요. 답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 거죠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역대나물 코미디야. 이동영도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는 거거든. 그렇죠. 예. 우리 아버지 월급 사장이야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기자들한테 물을 때는 우리 아버지 겁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거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 박근혜 정권 때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특정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법적인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까지 피해가는 이동영의 이 말을 보면 다스가 자기 아버지 게 아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놈이에요, 이놈이. 아니, 보통 그게 내 아버지가 그런 회사의 실소유주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떳떳하다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유명종 씨 다스는 누구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원래 조카도 이렇게 많이 닮나요? 아, 진짜로 닮았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게 깜짝 놀라는 게 저도 TV 보면서 아버지가 그 사람 맞아? 왜 그래?
아이, 그 정도는 닮아. 예, 친척들끼리 닮을 수 있죠. 우리 예. 작은아버지하고 나하고 닮은 사람도 있고, 작은아버지 중에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 예. 그래, 뭐한. 아, 그래요?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핏줄이지. 사촌 사이 정도 되면 그게 그렇지, 뭐. 닮았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엄마들 때문에 사촌 간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는 있긴 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형제들의 피는 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촌들끼리는 잘 안 닮는데 삼촌 사이엔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핏줄이니까. 그 중에 이제 이런 거에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스는 목장을 하던 이상은이 소를 팔아서 도곡동 땅을 사서 시세 차익 200억 수익 올리고 그걸로 연 2조 매출의 다스를 세웠는데 그걸 자기 아들이 아니라 조카인 이상득 아들에게 넘기고 사실상 명박이 아들에게 넘긴 이상은의 지극한 조카 사랑과 아름다운 가족애를 보여주는 휴먼 드라마다. 누가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비꼬는 건데 이상은이 소를 팔아가지고 도곡동 땅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갖고 연 매출 2조의 다스를 세웠는데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조카에게 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휴먼 드라마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고요. 또 다스 회장인 이상은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것도 MB 측근 김성우 사장한테 결제받고 타가고 인사, 휴가 등 모든 것을 사장의 허락받고 일하고 회장이 법인카드 맘대로 못 쓰고 회사 돈 많이 썼다고 임원한테 야단을 맞는 전문 경영인 제자의 모범 케이스다. 맞는 말이네요. 예. 투명한 경영.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는 김백준도 상황을 검찰에서 시인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김복준도 시인했지. 다음에 김희중 씨도. 김희중 시인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핏줄만 남아있어요. 핏줄만 남아있어. 지금 뭐 이명박 옆에서 들러리 섰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진짜로 쭉정이 들러리였을 거고. 그 중에 이제 검찰이 불려가야 되는 사람 리스트를 보면 이상득, 김윤옥, 이시영 또는 아까 지금 불려갔잖아요. 이동영. 네. 그리고 이상훈도 불려갔으니까 가족들끼리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방어하는 형국이 됐거든요. 결국엔 이명박 뒤에는 이명박을 지켜줄 사람 다 한 명 남아있지 않은 거죠. 가족들 사이들 지금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더 끈끈해질지 안 그러면 서로 니탓 내탓 하면서 싸우고 당연히 있을지. 하고 있죠. 누구 탓을 하겠어? 다 뭐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짓인데. 거기까지만 먹자 그랬잖아. 이제 막 다 이러고 있겠죠. 그 이명박의 집 가회동의 아주머니가 소환됐습니다. 김윤옥 여사를 지금 종조준하는 그런 소환인데요. 이 사람이 이명박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훨씬 전부터 그 집안일을 돌봐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방의 집사 뭐 이런 정도로. 주방의 집사. 김윤옥에 대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부속 실장 역할을 그 사택에서 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부속실에서 2부속실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넸잖아요. 그 돈을 당신이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받아서 김윤옥한테 줬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검사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받지는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지금 그냥 조사 받았으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또 한입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가해동 아줌마라는 사람이 김윤옥에 대한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 소비 습관이라든지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김윤옥 씨가 분명히 그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처먹어서 쓴 것 같은데 어디에 썼는지 용처도 중요한 거니까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증언을 통해서 추정해 보려고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김윤옥 씨 같은 사람이 그런 현금으로 목돈이 생기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돈을 쓰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제 뭐 가해동 아줌마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발추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신복인 사람이죠. 예전에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옥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 그때 이게 한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기 사건으로 둔갑이 돼서 결국은 끝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김윤옥의 바로 사촌 언니였죠. 사촌 언니다 보니까 공천 등의 선거하면 지방선거 있지, 국회의원 선거 있지,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치 이제 최순실 같은 형태로 등장했던 인물이 김옥희인데 이 사건 때도 이 가회동 아줌마가 등장한다는 그쪽에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김윤옥이든 이명박이든 아무리 꼼꼼해도 만약에 내가 서울에 부동산이 수십 건 되고 지금 뭐 저번에 뭐 제주도도 그렇고 가평에도 그렇고 이명박이 땅으로 별장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도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스의 두 사람을 서로 간의 보증 관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못 팔게 다 묶어놨어. 다스 장부 관리해야지 각종 부동산 무슨 자원외교 리베이트 뭐 이런 거 관리를 다 하려면
개인이 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김윤옥도 마찬가지고 네.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가회동 아줌마 정도 불렀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줌마 이리 와봐. 이건 아닐 거예요. 이 아줌마가 50년 가정부예요, 이 집에서. 어마어마하네. 와. 이분은 또 자기 조수 가정부, 그러니까 파출부나 이런 도우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김윤옥하고의 관계는 둘 다 같은 고혈압을 앓고 같은 병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서로 약도 대신 받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하고 있는데 둘 관계에서 돈을 빌리고 갚기도 하고 이런 관계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척 친한 거죠. 이상하네요. 50년이면 올해부터 따져도 2018년부터 50년이면은 68년이 되나요? 1968년? 이상하다. 그렇게 오래된 관계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그 시절은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도 아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현대 입사하면서부터 뭐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있었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런 관계다 그러면 뭔가 이건 최순실과 같은 어떤 그런 냄새 비슷한 게 좀 풍기네요. 김윤옥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아줌마는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집사라고 봐야죠. 예. 집사가 맞을 것 같아요. 월급 주거 이제 등등의 비밀을 좀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범죄를 한참 저지를 때는 몰라요. 더군다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걸 누가 알아.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경계심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허점들이나 가장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다가 임기가 만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좀 멈춰심하지. 권력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선되는 순간 피크점을 찌르는 거지. 누군가가 와서 계속 줄을 댈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정두원의 이야기로 조금만 다시 돌아가 보면 초반에 대기업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도 받았다는데 정두원이나 등등의 측근들한테도 그런 당선 축하금을 누가 줬다면 이명박은 얼마를 받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내놓으라는 유수의 기업들,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받아 처먹은 게 있으니까 롯데에 무슨 허가를 해준다거나 삼성에 뭘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금 규모가 우리가 뭐 이상 또 받는다는 1억 이런 규모가 아니고 최소한 100억 이상의 정도의 당선 축하금들을 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가 정두원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쫄따구들한테도 몇 천만 원씩 주는 건데 이명박한테 얼마나 주겠어요. 당선자한테. 최소 100억이죠. 기업당. 현금으로. 빙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이명박 관련해서 이 특활비와 이명박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자괴감을 많이 느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이명박 범죄와 박근혜 범죄는요. 같은 선상에 올릴 수가 있어요. 공범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곳들이죠. 언론이 공범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제대로 그 정부에서 하는 나쁜 짓들을 파헤치고 언론에서 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예전에 다 걸러지고 그리고 이명박이 자리를 지키든 어떻든 간에 이미 예전에 국민들이 다 알았어야 될 내용들을 언론들이 그동안 입 딱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공범은 언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언론만이 그랬던 건 아니죠. 경찰, 검찰, 뭐 국세청 등등등 권력에 손하기 위해서 그 단맛을 보면서 취해 있던 그 모든 기관들이 다 공범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왔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지되어 왔던가 하는 되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언론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그 권력기관들이 정말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갖고 이거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괴담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괴담은 한번 들으시면 정말 부들들 할 거예요, 진짜. 네, 이게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괴담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준비한 괴담은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좀 유한 편이야. 네, 나는 완벽주의자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 완벽주의자라는 거지.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상상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1월 말이 다 되고 있으니까 새해 세웠던 계획 중에 지키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럴 줄 알고 안 만들었지. 나도 그러니까 바로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할 걸 알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제 왜 우리 모두가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되도록 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뭔가 배워요, 선생님한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였어. 어렸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시스템을 아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거를 채워갈 때 시험 칠 자격이 있고 시험 점수가 나의 어떤 완전함, 나의 어떤 그 성적을 증명해주는 도구라고 내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시스템을 계속 반복해서 내면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나는 항상 일단 부족하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될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최종 제일 무서운 관문이 대학이죠. 그러니까 대학에 처음에 입학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다 받았을 겁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서울대든 지방대든 대학에 입학해보면 아, 내가 왜 공부했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라는 허무감을 다 느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2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나는 항상 부족한 상태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내면 깊숙이 합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고방식을 대학생활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기보다 선배들의 족보를 찾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과외를 받잖아요. 자기 전공에 대해서. 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누구한테 받아요, 과외를? 그 선배들한테? 아니요, 그 대치동에 그 전문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학교 과외 예, 선생님? 각 학과별로 리포트와 맞아, 레포트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외해주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야, 그럼 나중에는 예. 그 직장도 은퇴한 맞아요. 선배님들이 직장 과외 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완벽주의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약간 좀 비꼬기는 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계획조차 안 세우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사실은 어제보다 1g만 나아지면 되거든요. 어제보다 조금만 나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 생활 계획표 만들잖아요. 6시에 기상하고 8시에 밥 먹고 12시에 뭘 하고 막 시간별로 빼곡하게 만들어 놓고 안 지키죠. 근데 그 계획표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24시간 하루 중에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것만 지키자. 안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일기 쓰는 거 하나.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만 한 가지만 지켜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놓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아, 나 실패 안 해. 그러면은 그 실패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은 안 하는 게 낫겠네 하고 다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시작했던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 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나 이런 것도 못 지키는 예. 애구나 하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을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도 한 2-30분밖에 못 뛰다가 1시간씩 뛰니까 나 이러다가 마라톤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1시간을 딱 달성했어. 아싸, 나 이제 철인 3종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철인 3종 나갈 계획을 목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 철인 3종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수영장 코치도 예약을 하고 장비도 알아보고 하면서 다 예산 잡고 자전거 다 구입해. 다 구입하고 나니까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월급을 위해서 또 삶이 바빠졌어. 그러다 보면 헬스장도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철인 3종 못 나갈 거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헬스장까지 안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라도 해보고 견문을 넓힌 거지. 만약에
그런 헬스장도 안 나갔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철인 3종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래 운동하던 그 습관만 계속 지켜도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거부맹랑하게 이게 우리는 확산적 사고를 하라거나 어떤 집중적 사고를 하라는 조언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꿈을 크게 예, 가져라. 그러니까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내가 운동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상태로 내가 한 달 뒤에, 2달 뒤에, 6달 뒤에 몸이 계속 좋아지면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계속 헛된 상상을 하면서 원래 나한테 필요한 건 매일매일 30분 정도 달릴 수 있는 일정한 체력, 건강한 컨디션, 요 정도면 나한테 충분한데. 근데 다 그런가? 저는 사실 헬스장 다니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마찬가지 혹시 해보셨어요? 헬스장 다니면서 저는 마라톤을 할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공감을 못 얻었기 때문에. 해보셨어요? 약전이 해보셨어요? 옛날 운동할 땐 좀 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대5. 그러니까 5대5.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났던 고객사에서 교육을 하는데 SNS와 어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SNS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말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디지털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와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뭐 화면들에 대해서 그냥 잘 관찰만 하면 다 보여요. 그런데 일단 나는 모른다라는 전제로 무조건 가르쳐 달라는 거지. 그러면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설명을 해도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박사 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거든요. 공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차근차근 완벽하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그러거든요. 무조건 해보고 나서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의 모든 이야기는 헛되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광고 프로그램을 써보고 안 그러면은 내가 직접 계정을 열어서 트위터 하나라도 올려보고 나서 상대방 유저들이 어떤 반응이 나한테 돌아오는지를 겪어보고 난 다음에야 기술적인 이해나 안 그러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번째 미팅이었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저번에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개정해서 이렇게 숙제를 줬거든요. 해봤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된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아니, 원리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가? 그 페이스북에 이게 내가 무슨 글을 만약에 올리면 그걸 누가 보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조언을 하는 게 무조건 하라거든요.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학습인 거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학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고객사는 아닌데 그 사업을 하는 다른 친구예요. 다른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을 알게 된 지가 한 7, 8년 정도 되는데 제가 조건이 네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제품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진 파일을 제품 이름으로 바꿔서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자동 쇼핑몰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리해서 오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딴 소리,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무조건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주든 안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사진을 프린트로 출력해서 거기에 네가 손으로 쓰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줘.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 줄게. 라고 했는데 7년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느냐? 지금 프린터기 사러 가신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고민하다가 왜 안 하느냐? 내 컴퓨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동안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품과 작품들 중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그거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나는 항상 마케팅 수업을 들으러 간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하드디스크 출력을 해라. 왜냐면은 이렇게 마케팅은 시작돼야지 그 다음부터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법이지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비싼 수업을 들어도 저 사람 멋있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구나. 저 사람 똑똑하네. 이런 구경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마케팅 수업을 들으러 간다 그러면 항상 그런 잔소리를 해요. 너 또 돈 버리러 가냐? 나한테 버려라. 내 맛있는 거 먹어줄게. 근데 그런 거 있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해.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좋은 고수들한테 배운 다음에 마케팅을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7년 가까이를 계속 맴돌고 있다는 거죠. 뭔가 시도를 하면서 또 듣고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시도하기 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완벽한 다음에 시작해야지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사고를 저지르고 고객과의 분란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비즈니스의 학습이고 실제 인생에서의 학습인 거거든요. 그게 책에 뭐 나온다거나 뭐 어떤 대단한 강의에 뭐 등장한다거나 그런 거 다 환상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좀 동의하는 게 얘기하신 게 동의하는 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만나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보잖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자기가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형들 보면은 이런 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꽂히면 그냥 하는 저질러요. 그냥 저질리는 스타일 분들이 대부분이지. 이렇게 막 꼼꼼하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일단 해보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저지르고 수습하는 과정인 거지 계획해서 실행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거죠. 뭔가 큰 일을 앞두고 꼼꼼하게 계획하고 기획을 한 다음에 계획한 대로 절차대로 딱 차근차근 실행하면 짠하고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맞아. 그게 지금 사업하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걸 했던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으면 내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걸 내가 강의를 갔다 와야지만 맞아.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만 되게 최근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삼촌이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로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년 은퇴를 하셨지만 나이가 이제 이제 막 60 됐는데 젊잖아요. 이제 요즘 60도 다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삼촌의 존경하는 의미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이런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삼촌도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그 집에서 자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잔소리를 해줬어요. 실제로 디지털 마케팅이는 이렇게 작동되고 있고 우리 이 시대의 SNS는 이렇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준비하지 말고 무조건 해놓고 벌린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 지금 세상은 그렇구나. 이렇게 물건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이제 부족함이라는 게 사라진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비즈니스라는 거는 과거에 40, 50년 전에 했던 비즈니스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딱 거기에서 떠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만났던 무슨 박사들, 원장님들, 변호사들, 이렇게 정말 많이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맞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잖아요. 한두 달 후에 만나보면은 안 해봤어요. 왜냐?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다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그분 아마도 서점 갔을 거예요. SNS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런 거 있죠. 외국에는 더미 시리즈라는 포더미라는 더미가 바보잖아요. 이디엇. 더미 시리즈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정말 비기너, 진짜 생짜 초보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브랜드 시리즈가 한두 개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런 매뉴얼이 넘쳐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따라하기. 네. 야수 따라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윈도우 사용법에 대한 책이 5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책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나왔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클릭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클릭해보고 바꿔보고 지워보고 다시 되돌려보고 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컴퓨터 IT 시스템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지점이 오거든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매뉴얼을 쫙 읽어본 다음에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시작하고 나면은 실수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안철수잖아요. 안철수는 바둑을 배울 때도 바둑 관련된 책 50권을 읽어본 다음에 바둑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모를 때는, 안철수라는 사람은 몰랐을 때는 대단해 보이기도 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일 멍청한 방법인 거죠. 원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실수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떤 새로움을 배워나가는 건데, 미리 완벽해진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건 이게 실수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우리는 모두가 완벽주의자다라는 이게 괴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 사는 게 굉장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맞아요. 됐어요. 네.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성분을 만나려고 할 때도 살도 좀 빼고 한 10kg 뺀 다음에 좀 만나야겠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뭐 얘기가 맞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거의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이제 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든 안 되든 팟캐스트도 해보는 거고 책도 한번 써보는 거고 엄청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좋은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팟캐스트 이렇게 시작하라. 또 책 2권 떼고서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그냥 하신 거죠? 뭐. 전혀 팟캐스트 나도 할 수 있다. 전혀 그런 거 못 봤고요. 새가 날아든다 제가 그때 첫 방송 하고 나서 해보자. 그냥 그때 그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박혀 있던 마이크 꺼내고 시작한 거예요. 귀팟 일기. 그것도 하나 해야 되겠네. 귀팟 좋네, 귀팟. 귀팟. 좋네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